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일본은 평양전투와 황해해전으로 청나라군을 조선에서 내쫓고 요동반도까지 진출하여 치열한 리순 공방전을 치르고는 리순까지 점령합니다. 한편 이맘때쯤 조선에서는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이 반외세를 부르짖으며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차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2차 동학농민군은 충청도를 뚫고 경기도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경기도만 진입하면 됐는데 왜냐하면 2차 동학농민운동 때는 동학농민군을 비밀리에 후원하던 거물이 있었으니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갑오개혁의 섭정자로 있으나 흥선대원군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목적으로 경기도 남부에 관군을 주둔시키고 동학농민군이 경기도에 진입하면 그들과 합류하여 곧바로 한양으로 진격해 일본과 고종을 모두 몰아내고 고종의 조카인 이준용을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은 충청도 공주의 우금치라는 고개를 넘지 못합니다. 동학농민군은 약 일주일간 40에서 50차례에 걸친 공격을 퍼부으며 우금치를 넘으려고 했으나 미나미 소자가 이끄는 일본군의 그 압도적인 화력을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죠. 우금치 전투 당시 4만의 동학농민군이 투입됐으나 살아남은 병력은 3천 정도였습니다. 이후로도 동학농민군은 산발적으로 각지에서 싸우지만 우금치 전투를 기점으로 동학농민군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동학농민군과 내통한 흥선대원군을 슬각시키고 일본에 있던 박영효를 데리고 와 김홍집과 함께 내각을 이끌게 하면서 2차 갑오개혁을 단행합니다. 1895년 1월 대둔산에서 싸우던 마지막 동학군의 잔당에 토벌되었고 3월 전봉준, 손화중 등이 교수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1895년 초 청일전쟁도 마무리되는데요. 서환전투, 평양전투, 황해해전, 연이은 패전으로 무수한 질타를 받은 이홍장은 리순 함락 직후였던 11월 22일 북양 해군의 통수권을 박탈당했습니다. 12월 초 양강 총독 유곤일이 흠차대신에 임명되어 이홍장이 후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양 함대의 창시자가 이홍장이었던 만큼 이홍장은 여전히 북양 해군에 대해서는 입지가 단단했고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청나라 측에선 먼저 일본에게 강화 협상의 요구를 전달하였는데 더 확실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협상에 임할 생각이었던 일본은 거절했습니다. 요동 반도를 장악한 일본의 다음 목표는 육로를 통해 중국 관내로 들어가 베이징 인근까지 진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지휘관들은 병사들이 지쳤기에 당장 중국 관내로 진입하기보다는 추가 지원 병력이 필요하며 그리고 만주 지역 전체를 장악한 건 아니기에 우선 청나라 거점 지역들을 먼저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청일전쟁을 지휘하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병환으로 귀국하였고 오사단의 사단장이었던 노즈 미치스로 중장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노즈 미치스로 중장은 중국 관내 진입 작전은 다소 미루고 12월 13일 요동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던 해성시를 점령했습니다. 해성시 외에도 주변의 여러 주요 거점들을 공략해서 청나라 송경제독의 지원군이 정착할 수 있는 근거지들을 전부 일본군이 장악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송경제독은 청나라 병력을 대동하고 빼앗긴 거점 지역들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으나 주요 요충지들을 빼앗겼기에 번번이 패배하고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배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군대의 매서운 무기도 무기였지만 가장 큰 살상 무기는 추위였습니다. 당시 일본군을 죽인 건 총보다 추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노즈 미치스로 사령관은 본국의 증원을 요청했고 1895년 1월부터 3월까지 요화평원의 청나라 병력을 전부 깨부수었습니다. 이 전투가 요화평원 전투입니다. 한편 여순을 함락한 제2군의 오야마 이와오 대장은 본국에게 중국 관내 진입보다는 한중일 사이에 있는 바다의 제해권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역시 오야마 대장의 의견에 적극 공감해서 중국 관내 진입보다는 오야마 대장이 제안한 웨이하이웨이 작전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웨이하이웨이는 중국 산둥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해안가 도시로 바로 북양 함대의 본진이었습니다. 오야마 대장은 웨이하이웨이에서 북양 함대만 끝장내면 한중일 사이의 모든 바다에 대한 제해권을 일본에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다만 웨이하이웨이는 북양 함대가 주둔해 있는 곳인 만큼 해안 포대를 비롯해서 우수한 무기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본국은 제2사단과 제6사단 해군을 추가 투입시키며 일본 함대도 막강한 힘을 내세우며 1895년 1월 웨이하이웨이로 향했습니다. 웨이하이웨이 해전은 약 13일간 치러졌습니다. 상호간의 엄청난 포성이 바다와 하늘을 가득 메웠죠. 이홍장의 자존심이었던 북양함대, 한때 아시아 최강이라 불렸던 북양함대. 전투는 점점 북양함대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2월 4일경 북양함대의 기함인 자랑의 정원조가 좌초되었습니다. 일본 측에선 북양함대의 사령관 정여창에게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정여창은 끝까지 싸울 생각이었으나 내부에서조차 항복을 하자는 병사들의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했죠. 도저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었던 정여창은 2월 11일 독을 마시고 자결했으며 부하 장교들도 정여창에 뒤따라 독을 마셨습니다. 살아남은 장교들은 일본에 항복해버렸죠. 이렇게 북양함대도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1895년 3월 일본은 1개 연대를 대만으로 보내서 대만까지 완전하게 점령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동아시아의 제해권과 주도권을 모두 쥐게 되었죠.
웨이하이웨이 해전으로 청나라는 주축이 되는 군대를 잃었기 때문에 청일전쟁은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청나라에는 더 이상 싸울 여력과 병력이 없었죠. 그 사이 청나라 측에선 여러 번 강화협상을 제안했으나 이토 히로부미는 이홍장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면 강화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며 거절해왔습니다. 웨이하이웨이 해전 패전으로 북양 함대를 잃은 청나라는 1895년 2월 22일 광서제가 주관하는 어전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황제 광서제는 청나라가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어 전쟁을 종결지어야 하는지 남은 병력으로 일본과 계속 항전할지에 대한 의제를 대신들에게 논의케 했습니다. 이홍장은 더 이상의 전쟁은 무리이며 억울하지만 일본 측의 요구를 들어주어 전쟁을 끝내자고 주장했고 광서제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일본 측의 요구대로 이홍장이 직접 일본에 가기로 결정됐죠. 3월 19일에 이홍장을 대표로 하는 청나라 사절단이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측에선 이토 히로부미와 외무대신 무스 무네미스가 참석했습니다. 일본 측이 제시한 최초안은 청나라가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친 사안이 너무 많았습니다. 3월 24일 이홍장은 정전 조건에 대해 거절하며 이토에게 강화조약의 조건이 만약 다른 나라의 국익과 연관되어 있다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라고 말하며 중국에 대한 이권 침탈이 심각할 경우 서양 열강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숙소로 귀가하던 이홍장이 일본의 극단적 성향을 가진 젊은 청년에게 암살당할 뻔한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총알은 눈 1인치 아래 왼쪽 뺨에 박혔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메이지 대노는 어의를 보내면서 청나라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였죠. 이토와 무스 역시 이홍장을 위로했고 일본 언론들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홍장이 테러의 이유로 본국으로 귀국해버리면 일본 측 요구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까 우려했던 무스와 이토는 부랴부랴 청나라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4월 1일부터 부상당한 이홍장 대신 이홍장의 양자였던 이경방이 전권을 위임받아 강화 협상안 테이블에 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설전이 오고 간 끝에 4월 15일 최종 합의를 보았고 이튿날이 4월 17일 강화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이 청일 전쟁을 끝낸 강화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총 8가지 조항들이 있었으나 주요 내용들만 살펴보자면 첫째는 조선의 독립인정이었습니다. 여태 계속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조선은 청나라의 조공국임을 주장했으나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은 청나라에 대한 조공국을 단절해야 했죠. 조선 건국 이래 계속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해오던 역사가 끝이 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조공이라는 개념도 사라졌죠. 두 번째는 전쟁 배상금 지불과 청일 무역에 있어서 관세나 각종 세금에 대한 혜택 보장이었습니다. 이때 청일전쟁의 전쟁 배상금이 청나라 세입의 2년분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요동반도 할양과 대만 할양이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로 요동반도와 대만이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로써 대만은 우리보다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리고 요동반도 마저 일본령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요동반도를 원하던 나라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비준되자 러시아는 일본에게 압력을 가해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청일전쟁의 패전은 청나라 멸망 플래그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양무운동의 결과물이었던 북양함대가 괴멸되면서 양무운동도 끝이 났으며 이홍장도 그 영향력이 예전만 하지 못했고 서태후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광소제도 체면만 꾸기게 되었죠.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이제 청나라는 어떻게 몰락할까요? 1894년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두고 일어난 청나라와 일본의 청일전쟁은 1895년 웨이하이웨이 해전으로 청나라의 북양함대가 괴멸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의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청일전쟁은 이홍장의 야심작 북양함대의 몰락과 더불어 30년간에 걸친 양무운동의 비극적 끝이었으며 청나라 멸망의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습니다. 청나라를 동아시아 최강의 부대로 키운 북양함대였건만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을까요? 1차 원인은 분명 서태후에게 있죠. 서태후가 권력을 독점한 이래 이화원 건설 등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국가 재정이 컸고 1890년 이후론 북양함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무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일전쟁의 여러 전투에서 포탄이 불발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북양함대는 그냥 겉만 번지를 할 뿐이었던 거예요. 북양함대가 최강 군대였다고 하지만 이는 소수 몇 척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홍장도 청일전쟁 패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북양함대의 괴멸의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이홍장에게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이전까지 이홍장은 청나라를 지탱하는 유일한 사람이자 청나라 부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홍장이 양무운동을 힘겹게 이끌어준 덕에 양무운동은 분명 엄청난 성과를 보였죠. 그렇게 쌓아온 북양함대의 위력을 이홍장은 선보이질 않았습니다. 이홍장은 몇 번이고 청일전쟁의 판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육군의 섭지초와 해군의 정여창에게 소극적인 군사작전만을 지시하며 그 기회들을 전부 놓쳤습니다. 서원전투 패전 이후 이홍장은 섭지초와 섭사성에게 평양으로 들어가 무리한 작전 펼치지 말고 수비만 하다가 상황이 역력치 않으면 무조건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더 싸웠으면 청나라가 이길 수도 있었던 평양전투에서 섭지초가 항복을 해버렸으며 이홍장은 북양함대의 지휘관 정여청 제독에게 굳이 먼저 나서서 일본 해군과 싸우려 들지 말고 황해와 발해만만 지키도록 지시했죠. 애당초 이홍장은 청일전쟁에 반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청일전쟁에 회의적이었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결정적인 순간 판단을 바꾸었지만 이홍장은 시종일관 전쟁을 회피하고자 했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10년 전 청푸전쟁 때 청푸전쟁의 패전으로 좌종당은 자신의 입지를 모두 상실했었습니다. 이홍장에게 북양함대는 모든 것이었고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청푸전쟁으로 좌종당의 입지가 축소된 것처럼 이홍장도 청일전쟁으로 북양함대의 손실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이홍장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북양함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고 그 결과는 북양함대 전멸이라는 역효과를 내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청일전쟁의 승패로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실패했으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성공한 근대화였다고 평가합니다만 양무운동을 성공 실패로 이분화해서 해석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두 개혁운동은 목적 자체가 달랐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기존의 사무라이 시대를 종결시키고자 국가 유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게 목적이었다면 양무운동은 오로지 기술과 군사력 증대만이 목표였습니다. 일본도 양무운동의 결과로 강해진 청나라 병력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일본 내에서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우려도 매우 컸죠. 비록 청푸전쟁과 청일전쟁이라는 가장 중요했던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하기는 했으나 군사 근대화에 성공한 청나라는 1870년대에 있었던 회교도의 난과 야쿠백의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의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으로 청나라는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양무운동이 있었기에 청나라가 그나마 몇십 년이나 더 지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양무운동과 청나라는 욕을 먹을 구석은 있습니다. 일단 양무운동은 너무 이홍장 위주였습니다. 청푸전쟁 당시 좌종당의 복권함대가 없어지는 동안 이홍장은 남의 일 보듯 했으며 북양, 남양, 복권 이 삼양 수사가 너무 따로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양무운동으로 탄생한 청나라 병력은 정권 유지의 수단이 되었죠. 전쟁에 권력과 정치가 개입되면, 그것도 부패한 정치가 개입되면 그동안 잘 되던 것도 어떻게 다 말아먹는지 이홍장의 북양함대의 괴멸이 시사하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 전쟁의 패전은 견디기 힘든 결과들을 감내해야 하는 법이죠. 청나라 역시 청일전쟁 패전으로 자비 없는 치욕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치욕은 과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분은 나누어 먹히다라는 뜻인데요. 청일전쟁 패전으로 약소 국가로 전락해버린 청나라의 이권과 영토를 서양 열강들이 야금야금 뺏어가며 청나라의 팔다리를 끊어갔습니다. 그 시작은 러시아였습니다. 본디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대립구도는 청나라, 러시아, 일본 이렇게 삼각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아웃되자 대립구도는 러시아와 일본 1대1 구도가 되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패전의 후유증과 일본에 대한 보복심 증가로 기존 러시아를 경계하던 외교 노선을 버리고 차라리 러시아와 연대하자는 연하론이 대두되었습니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빼앗겼을 때 러시아가 삼국간섭으로 다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청나라가 전쟁 배상금으로 헐떡이고 있을 때 러시아는 차관을 빌려주었죠.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검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러시아는 청나라에게 일본으로부터 만주를 보호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러시아가 만주를 장악해 나갈 속셈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청나라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주겠다는 목적으로 1895년 러청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실제 러청은행의 설립 목적은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이권과 자금을 얻어갈 때 조달하기 위함이었죠. 1896년에는 동청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으며 1897년에는 요동반도의 리순항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도록 했습니다. 1898년에는 아예 이홍장과 파비로프 사이에서 요동반도를 러시아에 조차시키겠다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청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공사에 열을 올렸고요. 러시아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역시 러시아처럼 청나라에게 전쟁 배상금에 대한 차관을 지불해주면서 그 대가로 청나라의 이권을 뺏어갔습니다. 프랑스의 주된 관심사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었지 청나라 그 자체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식민지 지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 청나라 남부 지역에 대한 이권을 가져갔습니다. 1895년 운남성, 광서성, 광동성의 광산 채굴권을 가져갔고요. 1896년에는 운남성에서 광서성에 이르는 철도 부설권과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철도 부설권도 가져갔습니다. 1899년에는 광저우만 조차 조약으로 광저우만을 프랑스가 가져가기도 했죠. 독일 역시 삼국간섭의 국가 중 하나로 삼국간섭에 참여해준 대가로 청나라의 이권을 뺏어갔는데 독일의 경우 다른 서양 열강들에 비해 제국주의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만큼 독일은 급하게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갔습니다. 독일이 러시아, 프랑스와 더불어 삼국간섭에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고요. 독일도 청나라의 차관을 빌려주고는 1898년 산둥반도의 교주만을 조차해갔습니다. 교주만을 가져간 독일은 산동 철도회사를 설립하고 칭다오에 해군 기지에 항만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중국의 칭다오는 맥주가 유명하죠. 그건 이 당시 독일이 교주만을 차지하면서 교주만에 있던 칭다오에 맥주 공장을 세우고 맥주 문화를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없었죠. 영국도 청나라에게 차관을 빌려주었습니다. 웃긴 건 청나라가 영국의 차관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영국은 청나라에게 강제로 차관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이권을 가져갔죠. 거의 뭐 깡패죠. 우선 홍콩 지역 확장 조약으로 기존 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의 조차지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1898년 웨이하이 웨이를 조차받기도 했죠. 한때 북양 함대의 기지였던 웨이하이 웨이는 산둥반도에 있는 항구라 독일과 겹칠 수도 있었지만 영국은 독일의 애초에 독일의 교주만과 경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 놓았습니다. 1898년에는 양모운동의 기획자였던 공친왕 혁근이 사망합니다. 청나라는 과분되며 이리저리 찢기는 상황. 그렇다면 청나라 내부에선 청일전쟁 이후로 아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청나라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도 청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자각하고 있었고 양모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패전 후 청일전쟁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황제, 광서제의 체면도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에 에너지 팔팔 끓어넘치는 이 광서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어 황제권을 강화하고 서태후를 몰아내고 싶어 했죠. 이때 광서제에게 상소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바로 캉유웨이의 상소문이었죠. 캉유웨이는 중국 신사 출신의 나름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캉유웨이 조부 형제들은 살아생전 무수히 많은 서적을 모았고 2만 권 서루라는 도서관을 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캉유웨이는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모아온 책들을 접하며 캉유웨이 역시 만만치 않은 책 덕후였다고 합니다. 10대 시절 캉유웨이의 스승은 국왕선생으로 알려져 있던 주착이라는 학자였습니다. 주착에는 유학 중에서도 완전 아웃사이더 학문이라 배척된 춘추 공양학이라는 학문의 대가였습니다. 캉유웨이는 주착으로부터 춘추 공양학에 대해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으며 춘추 공양학의 계보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캉유웨이는 유학만을 고집하며 보수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캉유웨이는 개인적으로 불교와 도교에도 큰 관심을 가지며 불교와 도교에서 이르는 이상세계를 접목한 춘추 공양학을 공부했습니다. 22살 때 홍콩을 처음 방문한 캉유웨이는 일찍이 영국에게 할양되어 서양 국가의 모습을 갖춘 광경에 큰 충격을 먹었고 이후로 캉유웨이는 수많은 서양 지식과 서양 서적들을 읽고 배우고 돌파했습니다. 캉유웨이는 공부와 책에 있어서 장르를 불문했던 거죠. 다만 캉유웨이는 과거 응시에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지식이 많고 공부는 잘하는데 그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을 하지 못하면, 즉 머리에 든 건 많은데 실천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이상주의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사회에 대해 비판적이게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1885년 청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전했을 때 캉유웨이는 청나라의 체제를 비판하며 본인의 학권을 바탕으로 이상세계, 즉 대동사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캉유웨이는 본인의 대동사상을 담은 개혁상소를 일찌감치 여러 번 올렸으나 항상 무시되기 마련이었죠. 전개에 나아가지 못한 캉유웨이는 고향에서 학원을 차려 학생들을 교육했는데 이 학원 이름이 장흥학사였고 량치차오가 캉유웨이의 제자였죠. 캉유웨이는 춘추 공양학의 관점에서 기존 성리학과 청나라의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상과 세계상에 대해 저술한 신학위 경고를 편찬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위 경고의 내용이 워낙 셌습니다. 기존의 성리학에 대한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주류 성리학에서 이단시하고 있었던 분야를 주장했죠. 캉유웨이의 신학위 경고는 지식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캉유웨이는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캉유웨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일전쟁이 청나라의 패전으로 끝나자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는 청나라 정부의 보수화와 양모운동의 한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청나라의 새로운 개혁을 촉구하는 상소문을 적은 이후 당시 과거를 치르기 위해 몰려들었던 수많은 유생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캉유웨이는 신학위 경고로 이미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었고 무려 1200명의 서명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 상소를 공거상서라고 합니다. 청나라에 있는 관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상소문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관습이 있어서 상소문을 담당하는 도처론에선 이 공거상서를 처리하지는 않았으나 공거상소는 일종의 이벤트가 되어 다시 한번 캉유웨이라는 사람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캉유웨이는 결국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기는 하였으나 계속 청나라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제자 량치차오 등과 함께 강학회라는 학회를 만들고 만국공보라는 신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학회의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캉유웨이는 강학회를 통해 여러 공부를 하는 도중 아시아에서 서양의 서적을 입수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통한 루트가 가장 효율적이란 걸 알고 일본을 통해서 여러 서양 서적들을 입수하면서 자연스레 일본의 근대 개혁에도 빠져 청나라에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체제 전복적인 개혁,
그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897년 캉유에이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모델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5번째 상소문을 올렸고 이 상소문이 드디어 광서제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동시에 캉유에이는 중국은 아직까지 춘추 전국 시대와 당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변법을 주장할 집단적 움직임을 도모하기 위해 보국회를 조직했습니다. 캉유에이가 워낙 이목을 집중시키자 광서제는 캉유에이를 불렀고 두 사람은 청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할 청사진과 서태후를 몰아낼 수 있는 개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캉유에이의 이 발언이 대단히 유명한데요. 제도는 때에 따라 개혁해야 되는 것으로서 공자가 제도 개혁을 시도한 지도 이미 2000년 이상이 된다. 이제야말로 또다시 제도를 개혁해야 될 시기에 다다랐으며 나는 곧 공자에 이은 제도 개혁자이다. 캉유에이는 6번째 상소문을 광서제에게 직접 전달하며 무려 100가지가 넘는 개혁안을 제시했고 1898년 6월 광서제는 변법을 통해 청나라의 새로운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국시를 선포합니다. 광서제는 캉유에이와 그의 제자들 및 보국회 회원들을 내세웠고 이 개혁의 실무진들을 변법파라고 했죠. 1898년 6월에서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청나라 제반의 분야에서 파격적인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1898년은 무술년이었기 때문에 1898년 변법파 등에 의해 주도된 일련의 개혁을 무술변법 혹은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합니다. 3개월간 거의 모든 분야에서 100가지가 넘는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의회를 설치해 일본의 메이지 정부처럼 입헌 군주제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고 만주족으로서 가는 특권과 불필요한 관청들을 폐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산업을 진행시키기로 했으며 이에 맞는 여러 관청들이 신설됐죠. 교육 분야에선 과거제를 폐지하고 베이징에 대학교를 세우는 등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변법 자강운동이 3개월간 이어졌다는 건 3개월 후에 종료되었다는 뜻인데요. 변법 자강운동은 고작 103일 만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성과 내기에 급급해서 앞뒤 맥락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젊은 광서제의 모습은 전형적인 초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캉유에이를 비롯한 변법파도 전형적으로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것과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실무적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무술 변법에 해당하는 내용들 상당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변법파 당사자들이 아니면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당장 청나라 전국에서 평생을 바쳐 과거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꿈이 좌절되었고 또한 관청의 수가 축소되면서 그만큼 실직자들이 생겼고 노경이라는 군부대 역시 축소되면서 노경 군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만주족에 대한 특권이 사라지면서 만주족들 불만도 상당했겠죠. 변법 자강 운동에 해당하는 개혁 내용들은 언젠가는 실현이 되어야 할 법안들이긴 했습니다. 단 너무 빠르고 급하게 추진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는 변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초보 운전이 과속할 때 무섭고 회사에서 신입이 100% 열심히 하는 것만큼 팀을 위기에 빠뜨리는 게 없다고 하죠. 그리고 서태후도 젊은 광서제가 자기를 몰아내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쯤이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늙은 여우 서태후가 정치 초년생 광서제에게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무술 변법이 한창이던 도중 서태후는 캉유에이를 광서제에게 소개해준 옹동화를 파직시켰습니다. 옹동화도 보수파 인물이긴 했으나 광서제의 스승으로 광서제 측근의 경향이 강했죠. 또한 이품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은 반드시 서태후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서태후의 측근이었던 영록을 지계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지계총독은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수도를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의 총책임자로 군대를 동원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서태후의 명령 하나면 바로 수도 포위하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광서제와 캉유에이도 직속군대가 필요함을 깨닫고 북양 3군 대신 위안스카이에게 접근했습니다. 광서제와 변법파의 측근이 되어 황제를 보호해달라는 제안이 오자 정작 위안스카이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북양 3군 대신은 직급상 지계총독 아래에 해당하는 관직이었습니다. 원세계는 광서제의 제안을 지계총독이었던 영록에게 일렀습니다. 서태후까지 알게 되자 서태후는 영록을 이용해 지계총독 군부대를 자금성으로 데리고 와서 광서제를 유폐시키고 모든 변법의 내용을 철회하겠다는 훈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술정변이고 무술정변으로 무술변법, 즉 변법 자강운동은 103일 천하로 끝났죠. 정변이 일어나자 캉유에이와 랑치차오는 일본으로 망명했으며 일부 변법파는 구차하게 도망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자금성에 있다가 체포되어 처형됐습니다. 그렇게 광서제는 이후 유폐된 삶을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1908년 11월 3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어릴 때 본의 아니게 즉위한 광서제는 격동의 시기 속에서 서태후의 온갖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몸에 잔병치레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광서제가 죽자 당시 사람들은 전부 서태후가 광서제를 암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이
여지가 다분한 것이 서태후는 광서제가 죽기 하루 전날 차기 황제를 임명하는 칙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광서제의 시신 부검 결과 독살된 것이 맞다고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광서제 사후 1908년 광서제의 조카였던 3살짜리 황자 푸이가 서태후의 지목을 받아 청나라의 12대 황제인 동시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로 즉위했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이 광서제가 죽고 바로 다음날 서태후도 죽습니다. 공식 사인은 서태후가 먹은 게 잘못되어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영국인에 의하면 서태후가 위안스카에게 총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신뢰는 못 받고 있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일부러 3살짜리 어린아이를 차기 황제로 영입했는데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서태후는 청나라 멸망의 정말 큰 원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사정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와 대만을 할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동반도를 탐내던 다른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도 만주로 진출할 생각이었기에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만주를 가져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토해내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도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되돌려주는 걸 핑계로 청나라로부터 중국의 여러 이권들을 강요할 계획이었죠. 일본에 있던 세 나라의 공사들이 일본 외무성에 거듭 요동반도 할양을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밀어붙였고, 만약 일본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러시아와 무슨 싸움으로 번질지 몰라서 무작정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이제 갓 끝났기 때문에 당장에 러시아와 싸울 힘은 없었거든요. 괜히 러시아와 싸워서 청일전쟁의 승리를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요. 방법은 협상을 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었는데, 총리 이토 히로부미와 외무상 무스무님스는 협상을 한다면 다른 무언가를 러시아에게 내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또 부담이 됐기에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이 삼국간섭입니다. 삼국간섭은 일본 내에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백전백승했으면서도 밖으로 수모를 받는다면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가라며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청일전쟁 다 이겨놓고 삼국간섭으로 지지도를 전부 잃어버렸죠. 한편 러시아의 압력으로 일본이 깨갱하는 모습을 보자 조선의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의 새로운 대안으로 러시아를 택했습니다. 본디 고종은 친러파였죠. 명성황후는 친청파였으나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일본을 극도를거래했던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에 크게 의지하면서 1, 2차 가보격을 주도했던 친일 성향의 내각을 해산하고 김홍집을 필두로 친러 성향의 3차 내각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하여 요동반도를 토해내는 것은 토해내는 것이고, 조선이 친러 성향으로 기우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국간섭으로 매우 분노하며 이토 히로부미를 맹비난하던 강경파의 당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조선에서도 일본의 체면을 떨어뜨릴 수 없다면서 조선 일본 공사를 군부 출신의 미우라 고로로 교체해버렸고, 미우라 고로는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으로 명성황후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미우라 고로는 몰락한 사무라이 낭인들을 모아다가 6.1준 등 일부 친일 성향 대신들의 도움으로 경복궁에 침투해 명성황후를 암살하는 을미사변이라는 참혹한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정작 일본은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라면 끝까지 모르는 척했고, 러시아 등의 서양 국가들은 일본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황후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국제적으로도 퍼져나갔고, 일본에서는 미우라 고로 공사의 단독행위였다며 꼬리 자르기를 하더니 미우라 고로를 체포했지만 이는 형식상 절차였을 뿐 얼마 안가 바로 풀어주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부인이 죽은 바로 이듬해 1896년 일본 몰래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칩니다. 이 사건이 아관파천입니다. 임금이 피난을 가는 행위를 파천이라 부르며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의 준말입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일본을 몰아내고 강한 자주국을 세워야 되겠다며 계약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자주국도 어느 정도는 강대국의 원조가 필요로 했습니다. 명분은 좋지만 고종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겠다는 이유로 러시아에게 간이고 쓸개고 전부 내어줍니다. 고종은 러시아에게 조선의 삼림체벌권을 양도했으며 절영도라는 섬을 러시아에게 조차시켜버렸습니다. 문제는 최애국 대우 조항이 적용되어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도 조선의 각종 권익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미국에겐 금광권과 경인선 부설권이 넘어갔고 프랑스에겐 광산 채굴권이 넘어갔습니다. 고종은 조선의 이권을 여러 나라들에게 이리저리 나누어주면 일본이 서양 강대국의 눈치를 봐서 조선에 눈독을 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약 1년을 머물다가 1897년 덕수궁으로 환궁하고는 이제는 황제를 칭하겠다며 왕에서 황제로 등극하고 국호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이 사이 총리 이토 히로부미는 삼국간섭 이후 권위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욕만 먹고 있다가 스트레스성 지병을 앓자 1896년 사임을 하고 휴양을 떠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뒤를 이은 일본의 6대 총리는 구사스마본 가고시마현 출신이자 4대 총리였던 마스카타 마사요시가 복귀합니다. 6대 총리로 있으면서 마스카타 마사요시는 당시 국제적 흐름에
하나의 화폐 정책이었던 금본위제를 도입했습니다. 금본위제란 화폐의 가치를 금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화폐 제도로 금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장점은 있지만 화폐 통화량을 늘려야 할 때는 원하는 만큼 늘리지 못해 경기 침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 배상금을 받고 있던 터라 화폐량이 나름 넉넉했고 이제는 물가를 잡고 국제화의 흐름에 발맞춘다는 취지로 금본위제를 채택했죠. 나중 일이지만 금본위제는 세계적 흐름이었던 만큼 대공황을 맞았을 때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무너지게 되죠. 마스카타 마사요시 총리는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정치적 역량은 부족해서 재임 기간을 오래 채우지 못하고 1898년 7대 총리직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다시 빼앗겼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역시 대외 정책에 있어서 온건했습니다. 삼국 간섭 이후 일본 내 반러 감정이 엄청났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절대 전쟁으로 번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삼국 간섭 직후 이토 히로부미의 이런 온건한 입장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지지도가 급락했지만 몇 년 시간이 지나니 일본 내에선 러시아의 만주와 조선 진출에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신중하고 외교적으로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었죠. 이미 요동반도 끝자락 리순항에 러시아가 함대를 주둔시키고 있었거든요. 강경파였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당장은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를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1898년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러시아 외무대신 알렉세이 로바노프 사이에 러일 양측은 더 이상 대한제국의 세력을 확장하지 말고 대한제국을 중립화시켜 놓자는 로바노프 야마가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처음에 평양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을 러시아와 일본에 반반씩 나누자고 제했으나 러시아 측에선 거절하면서 그렇다면 대한제국을 중립국의 상태로 그대로 두자며 현상 유지에 합의를 했던 거죠. 같은 해 일본의 외무대신 니시 도쿠지로와 주일 러시아 공사 로만 로젠은 니시 로젠 협정이라고 대한제국의 고문단을 파견할 경우 상호 통보하며 최대한 양국이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런데 7대 총리 시절의 이토 히로부미는 여전히 의회의 의원들과 사이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세금 정책을 두고 이토 히로부미는 의회와 싸우기 일쑤였고 선거법 개정으로 의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의 정족들이 다같이 연합하여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 덤비자 이토 히로부미는 재임 반년 만에 사임해버렸습니다. 1898년 하반기는 8대 총리 오쿠마 시게노부가 취임했는데 그 역시 대표적인 반 이토 세력이었으며 와세다 대학교의 설립자로 유명하죠. 그의 고향이었던 사가현도 과거 막부타도 전쟁 당시 조슈반 사스바본과 함께 반막부 세력의 대표적인 일원이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조슈반 출신들, 그러니까 야마구치현 출신들이 꽉 쥐고 있었고 오쿠마 시게노부 같은 경우 반이토 세력들을 모두 규합하여 헌정당이라는 하나의 당을 만들었기에 총리 취임이 가능했지만 이 정권 기반은 야마구치현 출신들의 압박으로 그다지 강력하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1898년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조처해버리는데요. 지난 삼국 간섭 때 일본이 요동반도 가져갈 때는 강제로 토해내게 했으면서 그걸 러시아가 꿀꺽 뺏어가 버리니 일본 내선 반러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에선 러시아에게 만주를 러시아가 가져가고 대한제국은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만한 교환론을 제시했으나 러시아에선 당연히 거절했죠. 러시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헌정당도 끈끈하지 못한 결속력 때문에 해산되자 오쿠마 시게노부는 반년 만에 물러났고 강경파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9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청일전쟁 직전에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3대 총리로 있으면서 엄청난 군비를 팽창시키고 군부 힘 육성하고 강경요론 만들면서 이게 고스란히 청일전쟁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9대 총리로 복귀한 야마구치 아리토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9대 총리 시절 야마가치 아리토모는 이번에도 군비를 팽창하고 반러 감정을 부추기면서 이제 러1은 전쟁이란 종착지로 달려갑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시대가 혼탁하면 비밀 종교 결사가 판을 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중국사에서는 과연 대륙의 스케일답게 비밀 종교 결사에서 국가 전체를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나라 말기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 의화단 운동입니다. 의화단 운동 이전 청나라의 상황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후 황제 광서제가 항유의 량치차오와 함께 변법 자강운동이라는 개혁을 시도하다가 서태후의 무술정변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서태후는 본인을 제거하려 했던 광서제를 유폐시킨 후 폐위하려 했으나 서양 공사관 측에서 황제의 폐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해 서태후는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이 쌓여가고 있었죠. 의화단은 백년교라는 중국 비밀 종교단체의 분파에서 빠져나와 내려오던 종교단체였죠. 원래 의화단의 명칭은 의화문이었고 백년교 분파 중 8괴교가 매화권, 신권, 대도회 등의 도수를 부린다는 무술단체와 결합하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의화문에서는 종교 교리 공부는 물론이고 권봉과 무술을 익혀 축지법,
하늘을 나는 법, 칼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는 법 등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 근거지는 산둥성 부근이었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여러 근대화 정책들이 추진되다가 청푸전쟁의 패전, 청일전쟁의 패전, 변법 자강운동 등 워낙 격변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자 비밀 종교 결사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의화문은 계속 정체를 숨겼지만 점차 정치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하더니 1898년 명칭을 의화단으로 바꾸고 조직을 당당하게 공개합니다. 의화단의 위세는 산둥성을 덮었고 더 나아가 인근의 직례성, 하남성까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일단 중국 북부는 남부에 비해서 훨씬 보수적이었습니다. 남부는 그나마 개방 항구 도시들이 있어 근대화나 서양 세력에 대해 관대한 데 비해 오랫동안 중국의 행정도시 역할을 해오던 북부는 중화 사상이 심하게 젖어 있어서 유독 서양 세력에 대해 배타적이었습니다. 설상가상 1898년 당시 산둥성, 직례성, 하남성 근방에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민심은 어지러워질 대로 어지러워졌고 백성들이 의지하는 곳이라곤 비현실적인 꿈을 꾸게 해주는 종교단체밖에 없었죠.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의화단은 민간인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지지를 받았죠. 농민, 선원, 어민, 철도 노동자, 소상인, 수공업자 등 주로 노동자 계층들이 참여를 했고 성별은 거의 5대5였다고 합니다. 여성으로만 조직된 부대도 있었죠. 나이대는 대부분 20대였고 일부가 10대였으며 30대부터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의화단의 전신은 백년교로 원래는 청나라라는 만주족의 정권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을 했고 의화단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나 1898년에서 1900년 사이 의화단이 스스로를 공개화하고 빠르게 교세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의화단은 만주족을 적으로 두지 않고 서양 세력들을 적으로 두면서 부청멸양, 즉 청나라를 부흥시켜 서양 세력을 멸하자는 구호가 새롭게 부상했고 청나라 황실이나 조정도 조금씩 의화단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대로 품기 시작했죠. 1898년 3월 의화단의 주요 간부 중 한 명이었던 주홍 등은 산둥성 내에서 무려 800군데에 이르러 지부를 두고는 무술을 가르치고 전파해갔습니다. 1898년 10월 의화문은 의화단으로 명칭을 공식적으로 개칭하고 조삼다, 염석은 등이 본격적인 부청 멸항의 기치 아래 반기독교, 반서양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말이 좋아 운동이지 실제로는 서양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살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서양의 침투를 자체의 힘으로 막아내자는 테러에 가까운 통제되지 않은 극단적 폭력이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산둥성에서 일어나는 이 의화단 운동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죠. 완전히 진압해야 한다는 쪽과 오히려 정부 측으로 끌어들여서 잘 활용해 서양 세력들과 싸울 군대로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서태후는 점점 후자 쪽으로 쏠렸습니다. 산둥 순무를 육현이 부임했는데 육현이 극단적 의화단 운동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자 유럽과 미국의 공사관들이 청나라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열강들의 압력을 못 이긴 청나라 정부는 육현 대신 원세계로 교체했습니다. 1899년 새로 부임한 원세계는 서양 열강들이 원했던 만큼 아주 강력하게 의화단 운동을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원세계의 강경진압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원세계의 토벌 작업으로 인해 의화단이 더 이상 산둥성에서 활약을 할 수 없게 되자 의화단이 산둥성을 나와 주변 지역으로 퍼지고 말았죠. 산둥성 넘어 직례성과 하남성으로 퍼졌고 이들의 수위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1900년 4월 의화단이 수도였던 베이징에도 진출하였으며 6월이 되면 그 규모가 1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의화단 운동의 반외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순식간에 중국 각지에서 의화단 운동에 호응하며 반서양 움직임의 불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의화단 소속이 아니더라도 의화단을 지지하며 의화단 운동을 따라하는 강경 테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거죠. 1900년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들 당연히 서양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지만 정작 청나라 정부는 의화단 운동을 진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안에 빠진 외국 공사관들은 다 같이 모여 1905년 5월 30일 청나라 정부에 의화단 운동을 진압할 것을 요구했고 공사관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의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5월 31일과 6월 2일에 걸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8개국의 군대 400여 명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400여 명의 병력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영국 공사관의 제안에 따라 6월 10일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연합군을 조직하자는 말에 8개국의 공사관들은 모두 동조했습니다. 6월 17일 8개국 연합군 2천여 명이 텐진의 대고포대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주둔하고 있던 의화단은 막 도착한 서양 세력들을 선제 공격하기도 하죠. 서태후는 이 분란 상황에 기름을 붓습니다. 애당초 서양 세력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서태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의화단을 무기 삼아 서양 세력과 투쟁하겠다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정규 관군까지 투입시켜 의화단의 병력을 증대시켜 주었죠.
이제 의화단 운동은 더 이상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극단적 테러가 아니라 국가 간의 소규모 전쟁으로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서태후의 지시로 6월 21일 의화단은 베이징의 외국 공사관들을 습격해 포위했습니다. 당시 서태후의 신망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서태후가 6월 20일 청나라는 의화단과 연합해 서양 세력들과 싸울 것이라며 전국의 지방 세력들도 이에 동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의화단 세력이 중심을 잡고 있는 지역과 유독 서양 세력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북부 지역에서는 좀 호응하기는 했으나, 다소 서양 세력에 대해 별 불만을 품고 있지 않던 남쪽 지대에서는 호응이 미미했습니다.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단체와 손을 잡으려는 서태후, 그리고 무능한 청나라 조정에 불만을 품고 있던 몇몇 지방 순무들은 되려 의화단 진압운동의 군사를 보태며 관할 지역 내 서양 공사관이나 외국인 마을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장지동, 유곤일, 성선회, 여연원 등 한때 이용장 밑에서 양무운동을 주도하던 지방 순무들은 다같이 연합해서 서태후에게 반기를 들기로 하는데, 이 연합한 지역들이 주로 동남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동남자보 혹은 동남호보라고 한답니다. 동남호보연합에 대해 이용장도 개인적으로 응원의 표시를 보냈고, 서태후 등의 보수파 청나라 조정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당장 의화단을 진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양에서도 7월까지 계속 증원군을 보냈고, 영국 해군사령관 시모얼 중장의 지휘 아래 8개국 연합군이 조직되었습니다. 줄여서 8년군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스스로의 도술에 도취되어 있는 의화단 병력들이어도 이 10대에서 20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식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신식 무기로 무장한 서양의 정규 군인들을 상대로 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청나라 관군 병력도 청일전쟁 이후 유명무실했고요. 7월 14일 8년군은 텐진을 장악했습니다. 7월 22일이 되면 8년군의 규모가 1만여 명이 되었고 7월 말에는 3만 4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8년군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른 8개국이 모이다 보니까 작은 마찰이 있었고 진군이 다소 늦어졌지만 8월 14일 베이징에 도착해 의화단 세력을 소탕하고 포위되어 있던 각국의 공사관들을 풀어주었습니다. 8년군은 베이지 점령 후 의화단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전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이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8월 14일 베이징 점령 직전 서태후는 황제 광서제를 데리고 급하게 시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베이징에는 경친왕 혁광만 남겨두고 말이죠. 서태후는 혁광에게 알아서 서양 세력들을 잘 달래 이 협상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 지으라는 무책임한 말만 해놓고 도망간 겁니다. 경친왕 혁광은 서양 세력들을 상대로 협상을 주도할 깜냥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 외교 전문가가 청나라에 한 명 있었죠. 바로 이홍장이었습니다. 이홍장은 청일전쟁 패전 후 상하이에 내려와 있었는데 청나라 정부는 상하이에 있던 이홍장에게 전권을 부여하며 베이징으로 와서 사태를 수습하라는 임무를 줍니다. 10월 10일 이홍장이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서태후를 비롯한 청나라 황실에 죄를 묻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8개월이나 진행되었던 협상은 1901년 9월 7일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이 신축조약이며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불립니다. 총 12개의 조목과 19개의 부록 조항이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전쟁 배상금 4억 5천만 양 30년 분할 상환, 텐진의 대고포대 철거, 의화단을 비롯해 반서양 반크리스트교 결사, 강경 처벌, 총리 사무하문의 외무부 개칭, 베이징 외국 군대 주둔 등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8개국 각 국가별로 또 따로 통상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답니다. 의화단이라는 종교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백령고 안에서 비밀 종교로 이어지다가 어느 날 파룬궁, 흑사회 등으로 이어집니다. 1898년에서부터 1901년까지 진행됐던 의화단 운동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누적되어 왔던 서양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과 분노가 일시적으로 폭발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화단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반서양 운동을 전국적으로 주도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매체였기 때문에 아무리 반서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의화단에 호응하지 않았던 지방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이런 단체를 이용하려 했던 서태후도 미련하기 그지없었고 서태후는 자기 화를 못 이겨 수습도 못할 사건을 벌여놓은 거였죠. 중국 근대사 전공의 신승하 교수는 의화단 운동의 실패 원인에 대해 첫째, 의화단의 조직이 미약하고 무기도 보잘것없던 것에 반해 서양의 근대화 무기들은 막강했다는 점, 둘째, 의화단은 열강들을 분열시키지 못하고 되려 그들을 연합하게 했다는 점, 셋째, 의화단엔 뚜렷한 정치의식이 부재해 있었다는 점, 넷째, 종교적 미신이 결코 과학적 혁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의화단 운동은 청나라 정부가 정신 차리고 다시 근대화 개혁을 단행하는 촉매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의화단 운동 당시 외국의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들어와 의화단 운동을 진압할 때 시안으로 도망쳤던 서태후와 광서제는 1902년 1월 베이징으로 환궁했습니다.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후 서양의 각국들은 청나라 조정의 근대화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언제적 전제군주제냐는 거죠. 청나라가 계속 전제군주제를 고집하고 정근대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자꾸만 의화단 운동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30년간의 양모운동으로 근대화에 나섰던 청나라였지만 군수산업, 철도, 항만 등 기술적인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청나라 조정의 보수층들이 몇천 년간 중국 역사간 진행되어 왔던 구습들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 것도 자신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긴 늙은 여우 서태후는 청나라의 근대화 개혁을 선포했습니다. 1901년 4월 경친왕 혁광을 필두로 독판 정무처를 신설하였고 독판 정무처는 청나라의 제도 근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901년 청나라의 마지막 근대화 개혁을 신정이라고 합니다. 1901년 7월 신축 조약에 의거 양모운동을 책임져왔던 총리각국 사무하문이 외무부로 개칭하였고 이후로도 계속 상부, 순경부, 학부 등 새로운 행정부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청나라의 매관매직의 일종이었던 연납제를 공식 철폐하도록 했고 지방관이 지방으로 군무 나갔을 때 각 지방별로 악습이 있다고 판단될 시 재량으로 없애고 신식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형벌들은 모조리 폐지시켰습니다. 군대 역시 근대식 군제 형태로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양모운동 때 일부 지역에 설립된 바 있던 무비학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때 부상했던 인물이 위안스카이죠. 이 홍장은 신정이 시작되었던 1901년 10월 사망하고 위안스카이가 이때 바통을 이어받아 지게총독 겸 북양대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신식 군대가 조금씩 위안스카이의 사병화가 되었다는 점이죠. 양모운동 당시 이홍장처럼 말이죠. 청일 관계도 다소 풀어져서 일본의 각종 학교와 사관학교에서 청나라 유학생을 적극 받아주었습니다. 1910년까지 일본 사관학교를 졸업한 청나라인 숫자가 67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신정의 내용은 1905년 과거제의 폐지입니다. 신정을 책임졌던 경친왕 혁광은 예전 실패했던 변법 자강운동과는 다르게 하루아침에 과거제를 폐지하진 않고 1902년부터 점차적으로 과거제의 시험 항목들을 축소시켜 나가다가 1905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과거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학생들을 외국으로 적극 파견하도록 하였습니다. 1903년에는 국가의 상공업을 책임지는 상부를 설치하여 각종 회사와 공장을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서양의 상업 생태를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1904년에는 상법, 회사법, 임시상해 규정 등 상업과 관련한 근대적 법전들도 편찬됐고요. 1905년부터는 주식회사와 은행들이 설립됐고 1908년에는 대청은행이라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국책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1902년부터 1911년까지 청나라 정부가 자력으로 세운 공장과 광산이 300개가 넘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청나라 조정의 신정으로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결과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낸 건 알겠는데 이 많은 돈들을 어떻게 확보했느냐입니다. 학교, 공장, 회사, 은행, 개혁 자금 등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로 했을 텐데 말이죠. 청나라의 주요 수입원은 역시 세금이었죠. 각 지방관들에게 세금 징수권에 대한 재량을 넓혀주어 지방관들이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고 그 세금을 중앙정부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청정부는 청일전쟁과 신축조약으로 갚아야 할 배상금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성적자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세금을 더 늘릴 수밖에 없었죠. 청나라 조정은 새로운 개혁을 선고할 때마다 그 개혁에 맞는 세금 항목을 추가했고 공무원조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세금의 종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청나라 정부는 막대한 과세로 잠시나마 재원을 충당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과세로 인한 재원 충당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청나라 신정으로 청나라 조정에 대한 민심과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했느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선 과도한 세금으로 오히려 민심은 추락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서태후에 대한 민심과 여론은 절대 바뀌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사람, 중국 사람 모두가 모든 청나라 불운의 원인은 서태후 하나에게 있다고 여길 정도였죠. 그리고 만주족 자체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도 팽배했고요. 황제 광서제는 유폐되어 늙은 여우 서태후에게 시달리고 있는 신세, 청나라 국내외적으로 서태후를 탄핵시키고 광서제의 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이를 보황운동이라고 합니다. 황제를 보호한다라는 뜻이죠. 1898년 변법자강운동 실패 이후 일본으로 망명한 캉유에이와 랑찌차오가 일본에서 최초로 보황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캉유에이의 제자 랑찌차오는 청이보 등의 잡지를 발행하면서 존황론을 주장했고 캉유에이는 스스로를 황제의 스승이라고 자칭하면서 서태후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일본 측에게 캉유에이와 랑찌차오의 망명수용을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캉유에이에게 출국 권고를 내렸고 하는 수 없이 캉유에이는 오타와를 거쳐 런던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캐나다에 정착한 후 1899년 7월 20일 보황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보황회는 일파만파 북미에서 퍼지며 미국, 멕시코, 심지어 남미까지
총회 11곳, 지회 103곳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항해의 총국을 홍콩과 마카오에 설치하였고 량치차오의 청위보 잡지를 기관지로 삼고 두 사람은 서태후의 탄핵을 주장하며 근대화 지식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1906년 캉유웨이는 샌프란시스코, LA 그리고 뉴욕에 보항해의 군사 조직인 체육구락부를 조직하였고 미국인 군사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문으로 두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남부에서는 캉유웨이의 또 다른 제자였던 탕차이창이 상하이에서 정기회를 조직해 광수제의 재기를 외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탕차이창은 정기회의 명칭을 자립회로 개칭하였고 전국의 비밀 조직들과 연계해 사병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준비했죠. 이랬던 보항운동이 크게 두 가지 갈림길로 갈리는데요. 하나는 청나라 정부 자체가 답이 없고 재개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통 중국 한족의 공화 정부를 새롭게 세우자는 혁명파와 전제 군주제가 타파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되 황제 폐하의 존재는 상징적이나마 있어야 한다는 이펀파로 나뉘었죠. 이펀파의 주축은 보항운동을 최초로 전개했던 세력들이자 변법 자강운동을 전개했던 변법파 출신들이었습니다.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이 있었죠. 이들은 일본 내지 외국에서 적극적인 이펀파 정치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이펀 군주정을 주장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자 청나라의 이펀파들은 러일 전쟁을 전제 군주제에 대한 이펀 군주제의 승리로 해석하면서 이펀파의 열기는 점점 더 고조되어 갔습니다. 당시 신정을 단행하던 청나라 조정에서는 이펀 군주정을 진지하게 논의합니다. 무엇보다 보수파들 입장에서 혁명파의 주장대로 청나라를 없애버리는 것보단 이펀 군주제가 그나마 타협점이었죠. 서태후도 이펀 군주정을 찬성했고 본격적인 이펀 군주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905년 11월 신정의 책임극우였던 독판정문처에서 고위급 관료들이 모여 이펀 대강을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이펀 군주제 도입을 준비합니다. 다만 서태후는 청나라가 이펀 군주제를 채택할 것을 약속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이기에 충분한 준비가 완료됐을 때 이펀 군주제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서태후의 미온적 대응에 이펀파들이 반발하며 1906년 상하이에서 헌정연구회를 조직해 이펀 군주정에 대한 연구 및 이펀 군주제 채택 요구를 지속해 나갔죠. 서태후는 이펀파를 달리기 위해서 경치당 혁광에게 이펀 군주제 도입을 어느 정도 촉구하라고 요구했고 혁광은 1907년 의회 준비기구인 자정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북미에서 캉유웨이가 만들었던 보항에는 이름을 제국 헌정회로 개칭했고 일본에서는 량치차오가 정문사를 조직해 1908년부터 국회 개원 청원운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상하이의 헌정연구회, 캉유웨이의 제국 헌정회, 량치차오의 정문사 외에도 중국 곳곳에는 이펀 군주정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전부 연합하여 신속한 의회 설립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했는데 청원서에 자그마치 4만 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청나라 조정은 지나치게 압박해가는 이펀파의 요구에 점점 피로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청나라 조정이 일부 이펀파들 인원들을 체포, 구금, 암살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펀파의 요구는 더욱 강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 놓았던 자정원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1908년 광서제가 죽고 3살짜리 황제 선통제 푸이가 즉위했습니다. 광서제의 죽음은 의문사였으나 그때도 지금도 서태후의 소행이라고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가 죽기 전 이미 푸이를 차기 황제로 옹립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2008년 광서제의 시신 부검 결과 독살된 것이 맞다고 판정되었답니다. 웃긴 건 푸이 옹립해놓고 서태후도 바로 죽어버립니다. 서태후 사후 이펀파들의 이펀 군주제 압박은 더욱 심해졌고 서태후가 없어진 이상 혁광은 눈치만 보다가 결국 이펀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1909년 지방 곳곳에서 자위국을 설치해 지방의회를 조직하였으며 1910년에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자정원이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1911년 황제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국가의 행정을 도맡은 내각을 만들 것과 1913년 국회를 만들겠다는 플랜을 약속하였습니다. 1911년 5월 아기 황제 선통제는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있고 경친왕 혁광이 청나라 내각의 수상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혁광은 국가를 통치할 내각을 구성하였는데 이 구성원들이 전부 황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말로 당시 내각을 황족 내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황족이 모든 걸 다 헤쳐먹을 거면 이펀 군주제가 의미가 없어지죠. 이때부터 부상한 파가 바로 청나라 자체를 없애고 공화정부를 세우자는 혁명파였죠.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혁명파는 바로 순원이었고요. 굳이 따지고 보면 혁명파를 조성한 건 청나라 정부였습니다. 1901년부터 시작된 신정의 조치하에 근대적 학제의 학교와 학당들이 설립이 됐는데 근대적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점차 공화정 사상에 빠지게 되고 군주제를 낡은 폐습으로 여기게 됐죠. 특히 중국의 남쪽에서는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의화단 운동 당시 서태후의 지시를 무시하고 오히려 서양 편을 들어준 동남 후보들을 봐도 대부분 남쪽에 치중되어 있죠. 중국의 남쪽은 북방의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지방에 대한 청나라 중앙의 장악력도 예전
예전만큼 강력하지가 않아 중국 남쪽에는 청나라에 대한 반발심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1902년 상하이에서 애국 학사가 만들어지는데 이 애국 학사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혁명 사상을 공부하며 선전하기도 합니다. 애국 학사의 교사들끼리 발행한 소보라는 잡지는 중국 남쪽에서 대중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으며 혁명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애국 학사는 청나라 정부의 탄압을 받아 1903년 말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소보의 폐간과 애국 학사 폐교 조치는 오히려 청나라 정부에 대한 불만만 고조시켰습니다. 혁명 사상은 일파만파 퍼지면서 공화정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먼저 일본 동경 유학생 출신이었던 황싱이 1903년 귀국하여 호남성 출신의 학생들과 연합해 화흥회를 조직했습니다. 황싱의 친구로 유명한 숭자오란도 화흥회 소속이었습니다. 황싱이 이끄는 호남성 출신의 화흥회는 기의, 그러니까 군사 무력 항쟁을 일으키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해버렸습니다. 호남성에 화흥회가 있었다면 호북성에는 과학보습소가 있었습니다. 과학보습소가 조직된 곳은 우한이었습니다. 우한은 청나라의 근대화 이후 부상한 큰 규모의 경제도시였습니다. 과학보습소는 1904년 7월 우한시에 군 장교와 청년 지식인 30명이 조직했습니다. 과학보습소는 화흥회와 같이 기일을 준비했으나 사전에 발각되면서 과학보습소도 수색되어 해체되었습니다. 다만 과학보습소는 신해혁명의 씨앗을 아주 직접적으로 심어 놓았는데요. 1901년부터 몇 년에 걸쳐 중국 곳곳에 설치된 새로운 근대식 군대 신군 중 우한신군에 과학보습소가 혁명사상을 갖는 회원들을 투입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한을 책임지는 신군 안에는 혁명을 원하는 군인들이 상당수였던 거죠.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혁명 조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단체들은 전부 불법 조직이자 지하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단체의 간부들이 전부 신해혁명의 주도자들이 된답니다. 청나라 정부도 혁명사상에 취한 청년 조직들이 많다는 걸 알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선 더더욱 입헌파와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정부의 입헌 군주제 속도는 너무 느려 입헌파들을 답답하게 했고 서태후 사후 혁광이 조직한 황종 내각은 입헌파들을 대려 분노하게 했었죠. 한편 지하 비밀 조직으로 활동하던 곳곳의 혁명 단체들은 지역별로 따로 움직이는 것보단 다 같이 연합해 전국구의 단체를 만들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중심에 순원이 있었고요. 순원은 양무운동이 같이 시작되었던 1866년 광동성에서 빈민층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순원은 개가인, 즉 학하인이었습니다. 개가란 한족은 한족이지만 오래전부터 남쪽에 거주하면서 토착 민족화가 되어버린 한족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중국 정통의 한족이라고 여기긴 했지만 정작 중국 북방의 한족들은 이들을 개가라고 부르며 한족으로 치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출신들이 바로 개가인이었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영받지 못한 출신으로 태어난 순원은 19살 때 하와이로 가서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하와이에 순원의 형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기독교와 서구 문화에 흠뻑 취한 순원은 독실한 신자가 되려고 했으나 누나가 순원을 중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여기서도 순원은 낡은 중국의 풍습을 비아냥거렸고 가족들로부터 쫓겨나다시피 홍콩으로 갔습니다. 홍콩은 당시 영국령이었으니까요. 홍콩에서도 순원은 미션스쿨에서 의학을 배우며 의사가 됩니다. 이때 결혼도 합니다. 이후 순원은 홍콩, 마카오, 광저우를 전전하며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어찌됐든 순원은 기존의 낡은 청나라 관습에 부정적이었고 청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는 걸 보고 순원의 반청적인 사고관은 더욱 강해집니다. 청일전쟁 중이었던 1894년 순원은 다시 하와이로 넘어가서 그곳에 있던 화교들과 연합해 반청운동을 하는 흥중회를 설립했습니다. 흥중회는 중국의 주인은 한족이 되어야 하고 청나라는 무너져야 한다는 운동 겸 시위를 이어나가기는 했지만 순원은 이때까지만 해도 공화정을 생각하는 혁명파는 아니었습니다. 순원은 제대로 된 반청운동을 위해선 외국보다는 자국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자각해 1895년 홍콩에서 흥중회 홍콩 지부를 설치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중국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이미지가 더 확산되자 순원은 흥중회 홍콩 지부를 근거지로 1895년 10월 광저우에서 기이, 즉 무장봉기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겁을 먹은 내부자가 청나라 정부에게 찔러서 광저우 기인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순원은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순원은 무사히 청나라를 탈출해 일본으로 망명했지만 순원의 절친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포 후 처형됐습니다. 일본에 있던 순원은 서양에서 더 공부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영국으로 갔는데 그곳에 있던 청나라 정보원들에게 체포되어 공사관에 구금되었습니다. 다행히 영국인 고위 관료 중 순원의 지인이 있었고 그 영국인의 도움으로 영국 정부는 청나라 공사관에 공식 항의해 덕분에 순원은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기왕 도움을 받은 김에 순원은 친구를 통해 영국에서 영국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곳에서 청나라의 참상을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순원이 영국을 찬양하는 멘트들도 많이 해준 덕분에 영국인들 사이에서 순원의 인지도가 급상승했고 서양인들은 순원을 중국 혁명의 지도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대학 스타가 되어버리니 청나라 공사관 측에서도 순원을 어쩌지 못해버렸습니다. 순원은 안전하게 9개월간 영국에서 온갖 고전 공부를 탐독했다죠. 이때 순원은 비로소 공화정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순원은 양치차오와 교류하며 반청 무장봉기를 기획하기도 하지만 양치차오의 스승이었던 캉유에이는 무장봉기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반대했죠. 의화단 운동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00년 다시 홍콩으로 몰래 들어온 순원은 중국 남부 지역에 잠입하면서 혁명동지 2만여 명을 결집했고 후이저우에서 무장봉기를 다시 계획하지만 이것도 사전에 발각되었고 일본 측에서 지원을 철회하는 바람에 자진해산했답니다. 1901년부터 순원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중국 화교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공화정부와 청나라 타도라는 혁명사상을 퍼뜨리고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기존에 같이 반청운동을 하던 이펀파 양치차오와는 사이가 멀어졌죠. 순원이 하와이 사회에 뿌리 깊게 형성시켜놓았던 흥중일 중에서도 공화정 사상에는 반대하던 사람들은 이펀파의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순원은 흥중에 내 공화정 사상을 가진 혁명파들로만 단체를 다시 결성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중남부의 공화정 단체들은 청나라 정부의 탄압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웠고 지역별 단체들은 서로의 연합을 꾀합니다. 1905년 7월 순원은 일본에서 호남섬 혁명파 단체였던 화흥회의 간부들 황신과 숭자오런을 만나 혁명파 단체들을 전부 묶은 하나의 거대한 연합단체를 만들 것을 합의를 받습니다. 순원의 흥중회 그리고 황신, 숭자오런의 화흥회가 연합한다는 소식에 다른 혁명파 단체들도 몰려들었고 18개 단체의 대표들이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1905년 혁명파 단체의 연합체 중국 동맹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 만주족의 전제군주제 청나라를 타도하고 한족의 공화정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동맹회는 중국 국내 상하이, 충칭, 홍콩, 연태에 지부를 두었고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브뤼셀, 싱가포르 등지에도 지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본부는 일본 도쿄였습니다. 동맹회 선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의 건국과 태평천국 운동은 단지 이민족을 제거하고 한족의 광복을 목표로 하였을 뿐 그 밖에 변화시킨 것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의 혁명과 이전 시대의 혁명은 다르다. 이민족을 물리치고 중화를 회복하는 것 외에 마땅히 국채와 민생을 백성과 힘을 합쳐 변혁시켜야 한다. 그 과정에는 만갈래의 복잡함이 있더라도 그 일관된 정신은 바로 자유, 평등, 박애이다. 그러므로 전 시대의 혁명은 영웅혁명이며 오늘날 우리의 혁명은 국민혁명이다. 중국 동맹회는 기관지도 발행하는데 중국 동맹회에서 발행한 신문이 바로 민보였습니다. 민보에서 순원은 혁명의 기치를 민족, 민권, 민생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민족주의란 한족을 위한 정권을 말하고 민권주의란 주권 재민의 원칙을, 민생주의란 재산의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사상으로 이 세 가지를 일컬어 삼민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동맹회는 190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국내 혁명을 위한 기이, 즉 무력 봉기를 실행합니다. 1906년 12월 평양, 유양, 예릉에서 기이를 일으켰고 1907년 5월부터 12월까지 황강, 안경, 방성, 진남광에서 기이가 일어났으며 1908년에는 3월과 4월에도 두 차례 기이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실패하긴 했습니다. 중국 동맹회는 정식 군인들도 아니고 병력 수도 훨씬 밀렸기 때문에 이 거대한 정부를 상대로 이기기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1910년 광저우에서 이번엔 청나라 신군 조직에 있는 혁명파들을 동원하여 꽤 큰 규모의 기이를 일으켰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으며 1911년 초에 일어났던 가장 극적이었던 황화강 기이마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황화강 기이에서 희생된 혁명파 72인을 중국인들은 황화강 72열사라고 하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 단체가 연합한 조직인 만큼 단결력이 부족했고 자금을 대주고 있던 화교들이 혁명의 성공 확률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상으로 똘똘 뭉친 혁명파들이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 아무도 모른다고 이 성공적인 혁명의 씨앗이 엉뚱한 곳에서 터지며 혁명의 불길이 번집니다. 의화단 운동 이후 청나라 정부가 실시한 근대화 개혁 신정에는 정말 많은 제도들이 개혁되고 신설되었습니다. 1901년부터 지방 곳곳에 각 지역별 신식군대, 이른바 신군들이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1905년에는 과거제가 폐지됐고 1909년에는 자의국을 통해 지방의회를 조직하였으며 1911년 5월 그토록 바래왔던 내각이 결성되면서 입헌군주제가 개막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신정에는 여러 한계가 많았습니다. 입헌군주제를 표방하며 조직된 내각은 각계각층을 대표하지 못했고 황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전제군주제와 사실상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입헌파들을 분노하게 하기도 했답니다. 무엇보다 세금이 청나라 조정의 지지도를 결정적으로 추락시켰는데
청나라 정부는 신정이라는 개혁의 명분으로 각 지역별 어마무시한 세금을 뜯어갔습니다. 이러던 중 청나라 정부가 중국 백성과 각 지역 순무들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순무란 청나라 각 지방 성별 최고 책임자인데요. 청나라는 중국 전역의 철도 부서를 목표로 1905년부터 철도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유치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철도를 만들 수 없는 재정 상태였죠. 유일한 방법은 차관이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차관을 도입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1911년 5월 각 지역별로 부설되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100%를 국가가 갖겠다는 철도 국유 활용을 내렸습니다. 철도 국유 활용은 모든 지역의 각 성별 순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재정 적자 상태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적자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 철도 수익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100% 다 가져간다는 것은 지역 경제를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였죠. 청나라 각 지역에서는 국유 활용을 철회해달라는 이른바 우리 지역의 철로는 우리가 지켜내겠다는 뜻의 보로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국유 활용을 반대하는 보로운동은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지방관들이 분노한 문제였고 철도 수익을 기대하고 있던 상인들도 극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가장 먼저 보로운동이 벌어진 것은 호남성이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각 지역의 지방의회였던 자의국을 통해 보로운동을 비난만 할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앙정부에 대한 분노가 더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될 뿐이었죠. 여태 계속 무력 봉기를 일으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던 혁명파 단체들은 이 보로운동의 분위기를 타기로 합니다. 유독 보로운동이 심했던 지역이 사천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인명 사상 피해도 여러 차례 속출하자 사천성의 민간인들도 무장하여 맞서 싸웠고 도저히 사천성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자 청나라 정부는 인근 호북성에 신군을 투입시켰습니다. 호북성은 특히나 혁명파 청년들이 많이 밀집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호북성을 지켜야 할 호북성 신군이 사천성으로 투입되자 호북성에 있던 혁명파에서는 이때를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당시 호북성의 성도는 오늘날의 우한시인 우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호북성의 토착 혁명파 단체였던 문학사와 공진회는 이 사천 봉기의 흐름을 타서 우창에서도 봉기를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두 단체의 간부들은 중국 동맹회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중국 동맹회는 황신과 숭자오른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10월 말을 목표로 무장봉기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간부 한 명이 폭탄을 제조하다가 실수로 터트려버려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소리 때문에 경찰들이 출동했고 혁명파 요원 몇 명이 체포되어 버렸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혁명파 요원 몇 명은 봉기를 잠시 중단하고 몸을 사리자고 제안했으나 황신과 숭자오른은 이렇게 된 이상 미루기보다는 차라리 바로 봉기를 일으키자고 주장했고 계획보다 빠르게 10월 10일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호북성 신군의 절반은 사천 봉기를 진압하러 사천성에 있었고 남아있던 호북성의 신군은 약 7,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함정은 각 성별 신군 내부에도 혁명파 요원들이 많았고 호북성 신군 중 3분의 1이 혁명파였다고 합니다. 결국 호북성 신군 내부에서 봉기에 호응하며 신군을 빠르게 무력화시켰고 무기고를 점령한 후 우한을 그리고 더 나아가 호북성까지 장악합니다. 이 사건이 신해혁명의 시작이 되는 우창봉기 혹은 무창봉기입니다. 호북성이 혁명파들에게 넘어가 버리면서 매우 심각한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리용장에 이어 북양군벌을 이끄던 위안스카이를 통해 북양군벌을 호북성으로 보내 진압하게 합니다. 사실 위안스카이는 청나라의 황종 내각을 반대하다가 탄핵되어 있었는데 북양군벌이 워낙 청나라 조정의 지시는 안 받고 위안스카이의 사병적 성격이 짙자 별 수 없이 위안스카이를 복직시켰던 거죠. 위안스카이는 경친왕 혁광에게 당장 국회 조직해서 열고 황종 내각을 철회해 내각을 다시 편성하며 본인에게 청나라 전 병력 6해군 전임권을 넘기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위안스카이와 혁광 사이에 밀당이 오가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고 11월이나 돼서야 위안스카이는 우창봉기를 진압하러 남하합니다. 그 사이 10월 10일 우창봉기 이후 10월 22일 호남성과 섬서성에도 혁명파와 혁명파가 장악한 신군들이 봉기를 일으켜 호북성에 이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청나라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이후로 곳곳에서 주로 남부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혁명군과 신군이 장악을 하고는 청나라의 지배를 거부하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총 13개의 성이 독립을 선언했죠. 11월 2일부터 황신이 이끄는 중국 동맹회의 혁명군이 위안스카이와 붙었습니다. 당연히 상대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청나라 군사력이 개판이어도 그나마 구실을 하는 게 그래도 전통이 있는 북양 군벌이었죠.
이 와중에 각 지역의 독립은 이어졌고 11월 말이 되면 총 15개의 성이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포합니다. 당장 위안스카이가 황싱의 혁명군을 몰아세우고는 있지만 지방 전국이 전부 청나라에게 반기를 드니 위안스카이는 이게 계속 청나라 편에 서는 게 맞나 고민이었습니다. 단 독립한 성들이 전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것이 한계라면 한계였습니다. 원래 청나라를 타도하기 위해 형성된 혁명단체 중국 동맹회가 이 연이은 봉기를 기획한 게 아니라 보로운동을 기점으로 터진 봉기가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지방 곳곳으로 퍼진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 독립해서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리자가 아니라 옆 동네 독립했다는데 우리도 해보자 이런 거였던 거죠. 성공적인 혁명을 위해선 지방별 각 성들이 조직화되는 것이 중요했죠. 호북성 출신의 혁명파 리위안훈이 각 성에 전보를 쳐서 대표단을 모아 공화정부 수립에 관해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원래 우창에서 만나려고 했으나 위안스카이의 북양군이 우창을 포위하고 있어서 한커우에서 만나 임시정부 조직 대강을 논의했습니다. 11월 30일 각성 대표들의 회의가 시작되었고 12월 2일 혁명군이 난징을 장악하자 이 혁명파들은 난징에 거점을 두기로 하고 12월 3일 임시정부의 이름을 중화민국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대세는 이미 혁명파 쪽이었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리위안훈에게 이 혁명파가 수립한 임시정부가 공화정이 아니라 입헌군주정이면 뜻을 같이 하겠다고 했으나 당연히 혁명파에선 거절합니다. 대세 파악하는 능력만큼은 대단한 위안스카이는 청나라가 썩은 동아줄이라 여겨 영국 공사에게 본인과 혁명파 간부들을 중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덕에 위안스카이는 리위안훈과 만나 우선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휴전을 하기로 했으며 혁명군 입장에서도 이 싸움으로 북영군벌을 이기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혁명군 편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강성해지죠. 12월 14일 난징에서 각성 대표들이 위안스카이를 임시 대총통에 임명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황신과 숭자오란 등 중국 동맹회 출신들은 순원을 대총통으로 선출하고 싶어서 반대합니다. 결국 12월 29일 17개의 성 대표 45명의 선거를 치렀고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임명되죠. 1912년 1월 1일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리위안훈이 부총통에 취임했고 황싱은 육군총장, 숭자오라는 내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탄생했죠. 중화민국은 삼권 분립에 입각해 참의원이라는 입법부를 구성했습니다. 각 성별 대표 3인이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이렇게 임시 참의원에서는 총 43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43명 중 33명이 중국 동맹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참의원에서는 임시약법 작성에 착수했고 임시약법 작성은 숭자오란이 도맡았습니다. 한편 자기가 임시 대총통이 되는 줄 알았던 위안스카이는 난징 포위를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원의 지지자들도 그리고 순원도 당장의 북양군벌의 포위를 풀기 위해선 위안스카이에게 임시 대총통 자리를 넘겨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고 결국 순원과 위안스카이가 만나 임시 대총통을 위안스카이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위안스카이는 청나라를 무너뜨리기로 합니다. 다만 순원이 원세기에게 요구한 2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청나라 멸망 후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공화정이어야 하며 수도는 베이징에서 난징으로 바꿀 것이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2가지 모두 받아들이고 포위를 풀고는 방향을 돌려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청나라 조정과 경치랑 혁광에게 공화정을 요구하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궁궐을 초토화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금세 베이징에 입성했고 경치랑 혁광에게 루이 16세처럼 잔인하게 처형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하야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위안스카이는 8가지 황실 우대 조건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 청나라 황제 선통제 푸이는 자금성에 계속 거주한다. 둘째, 황제에게 세금 400만 냥의 경비를 지급한다. 셋째, 자금성에 있다가 황제는 이화원으로 거처를 옮길 것이며 근위 부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청나라 황제는 앞으로도 계속 종묘에 제사를 치를 수 있다. 다섯째, 선대 황제인 광서제의 무덤은 황제의 예로서 제작한다. 여섯째, 환관을 더 이상 고용할 수는 없대 기존에 있는 환관들은 계속 황제를 모실 수 있다. 일곱째, 현재 황제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재산을 인정한다. 여덟째, 궁궐 수비대는 중화민국의 부대에 그대로 편입되며 월급은 똑같이 지급한다. 경치랑 혁광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황제 선통제 푸이는 6살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던 채 1912년 청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해산했고 1912년 2월 12일 위안스카이는 황제 폐위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신해 혁명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줄 알았으나 배신의 아이콘인 위안스카이는 금세 순원과 혁명 정부를 배신하는데요.
위안스카이를 배신의 화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선 청나라를 배신한 게 첫 번째 배신이었죠. 2월 12일 공식적으로 청나라가 멸망했고 다음날 13일 순원은 임시 대총통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위안스카이에게 이양했습니다. 다만 순원은 애당초 위안스카이와 약속한 대로 난징을 수도로 할 것과 난징에서 취임식을 가질 것, 그리고 임시 약법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가 난징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2월 29일 위안스카이는 베이징 곳곳에서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는 자작극을 펼치고는 베이징 치안이 엉망이니 베이징 질서를 잡을 때까지만 베이징에 있기로 하죠. 1912년 3월 8일 위안스카이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베이징에서 취임식을 치렀으며 취임 선서는 서면으로 전보를 쳐서 난징에 보내는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무총리로는 위안스카이의 오른팔 탕사오이가 임명되었습니다. 비록 탕사오이는 위안스카이의 부하였지만 워낙 평판이 좋고 능력도 뛰어나 순원, 황싱, 숭자오런 등 중국 동맹회 측 회원들도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 특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 대신까지 위안스카이는 본인 부하들로만 채우려 했습니다. 기존 혁명파 사람들을 전부 배제시키려고 했죠. 이에 순원, 황싱, 숭자오런 등 중국 동맹회 출신들은 제대로 된 혁명파 사상을 가진 이들끼리 정당을 만들자며 국민당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국민당은 아니고 그 전신격인 정당입니다. 한편 위안스카이는 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당시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황제와 대총통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위안스카이도 마찬가지였죠. 1912년 3월 위안스카이는 참의원의 압박에 못 이겨 어찌어찌 숭자오런이 작성한 임시 약법을 발표했는데 이 임시 약법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를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권한은 대총통인 본인보다 총리인 탕사오이가 더 강력한 겁니다. 전제 군주제에 익숙해 있는 위안스카이에겐 이 내각 책임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위안스카이가 임시약법과 순원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자 중화민국의 공화 사상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한 중국 동맹회 회원 출신들끼리 창당한 국민당에서 제2차 혁명을 선언합니다. 위안스카이를 조속히 난징으로 부르고 임시약법에 따른 올바른 공화정부의 중화민국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동맹회 회원들이 국민당을 창당하자 우창 봉기를 주도했던 호북성 혁명파들은 리위안홍을 필두로 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 국무총리 탕사오이는 난징 정부와 위안스카이의 베이징 정부 사이를 중재하느라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위안스카이 입장에서는 자기 부하가 왜 그렇게 국민당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냐며 탕사오이는 점점 위안스카이 눈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위안스카이는 탕사오이에게 압박을 주다가 1912년 6월 15일 탕사오이는 총리직에서 스스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1912년 8월 8일 신해혁명이 처음으로 일어났던 우창에서 신군 출신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신해혁명을 일으키는 건 본인들인데 대우가 너무 불만족스럽고 월급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호북성 중심의 공화정당 공화당의 리위안홍이 직접 이 반란을 진압했는데 리위안홍은 평소 본인과 마찰이 잦던 장전우를 이 반란의 주동자라고 모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리위안홍은 위안스카이에게 장전우가 반란의 배후이니 체포해야 한다고 했고 위안스카이는 장전우를 속여 베이징으로 초청하고는 장전우가 오자 바로 체포해버렸습니다. 전제 군주제인 청나라가 아니라 중화민국이라면 임시약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선고를 치러야 하는데 위안스카이가 재판 따위 없이 장전우를 그냥 총살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장전우 사법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당에서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재판 방식에 대해 비난하자 위안스카이는 전부 리위안홍이 시킨 일이라며 발뺌하고 비난의 화살을 모조리 리위안홍에게 돌려버렸습니다. 난징 정부와 베이징 정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자 위안스카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순원에게 베이징으로 와서 회담 자리를 가져보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순원은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1912년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13회차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고 국무총리와 내각을 국민당 당원들로 구성해주는 대가로 위안스카이의 통일된 중화민국 선포에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순원은 정계에는 더 이상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12년 12월에서부터 1913년 2월에 걸쳐 총선이 단행되었는데요. 이렇게 정식 참의원이 발족했는데 총선의 결과는 국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총 596석 중 국민당이 269석을 차지했죠. 행정부를 책임지는 위안스카이 입장에서 본인을 견제할 입법부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당으로만 채워지면 당황하겠죠. 소위 말해는 여소야대죠. 내각 책임제에 따라 국민당의 숭자오런이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1913년 3월 20일 총리로 취임하기 위해 숭자오런은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갑자기 괴한에 누군가 나타나 숭자오런에게 총을 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숭자오런은 그대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3월 22일 사망해버렸습니다. 숭자오런의 절친이었던 황싱은 친구의 시체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범인이 체포되었고 범인을 진술한 결과 위안스카이 측 고위 간부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분란집에 위안스카이는 기름을 껴붓는데 1913년 4월 26일 위안스카이가 단독으로 5개국 은행으로부터 2,500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차관을 도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오래전부터
이후부터 참의원 의원들에게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지만 당장 중화민국 경제가 원활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어디 있냐며 거액의 차관 도입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우 대차관 사건이라고 하는데 국민당이 가장 반대한 이유는 5개국 은행이 차관을 이유로 요구한 담보는 어마무시했고 사실상 중화민국의 경제 재정권을 외국에게 넘겨주다시피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숭자오란 암살 사건과 선우 대차관 사건으로 위안스카이를 탄핵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본인이 탄핵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당 출신의 각 지방관들을 전부 해임하고 어떻게든 5개국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받아내서 군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북양군부를 재집결시켜서 본격적인 무력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당원이었던 리레지는 순원에게 전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순원을 리레진을 사령관으로 삼고 위안스카이를 토벌한다는 뜻의 토원군을 조직했습니다. 리레진이 이끄는 토원군은 1913년 7월 조직되었으나 북양군벌과 싸워 금세 박살이 납니다. 단 2개월 만에 끝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을 개축전쟁이라고 합니다. 국민당 창당에서부터 개축전쟁까지를 신해혁명의 제2차 혁명이라고 하죠. 순원은 일본으로 망명했고 위안스카이는 일본 정부에 순원 체포를 부탁하는 바람에 순원은 일본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913년 9월 위안스카이는 국민당을 강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아울러 위안스카이는 탄핵을 거부하며 1913년 10월 10일 임시가 아니라 중화민국의 정식 초대 총통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때 위안스카이는 새로운 헌법, 즉 신약법을 발표해 기존 중국 동맹회에서 숭자오란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던 임시약법을 깡그리 무시하고는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는 총통으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리고 1914년 1월 10일에는 위안스카이가 국회마저 해산시키죠. 일찍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본의 다음 목표는 중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만주를 장악하는 루트와 산둥성을 기점으로 세력을 확대해가는 루트를 생각 중이었는데 산둥성은 독일이 꽉 쥐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는 세계 1차 대전 중이었고 일본은 산둥성에 대한 독일의 이권을 빼앗고 싶어서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 측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위안스카이 총통에게 21가지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일단 산둥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일본에게 넘기고 만주 지역의 광산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게 넘기고 중화민국의 정치재정 군사 업무를 일본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미친 짓을 위안스카이가 받아들입니다. 1915년 5월 위안스카이는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일본보다 국민당이나 혁명파를 적으로 간주했던 위안스카이는 일본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죠. 그리고 결국은 1915년 12월 위안스카이가 국가를 중화 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1915년 12월 31일 즉위한 위안스카이는 홍헌이라는 연호까지 제정합니다. 전국적으로 위안스카이 만행에 반위안스카이 운동이 퍼졌습니다. 1915년 12월 25일 운남성에서 차이어와 량치차오가 운남군이라는 반위안스카이 혁명군을 조직해 군대를 호국군이라 부르며 걸기했습니다. 1916년 차이어의 주도하에 반위안스카이 거병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차이어는 이를 호국전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호국전쟁을 역사서에서는 제3차 신해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북양군부를 보내 진압하면서도 일본에게 반란 진압 협조를 부탁했죠. 물론 일본이 거절합니다. 서양의 국가들은 1차 세계대전 중이라 중국 문제에 관여할 수가 없었고 민중들은 친일파라며 위안스카이를 욕하고 심지어 호국군 진압하라고 보낸 북양군벌의 장교들 다수가 호국군들에게 설득당해서 위안스카이를 배신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미 노쇠해 있던 위안스카이는 점점 신경적으로도 쇠약해집니다. 별똥별을 보고 저건 자신이 죽을 거라는 징조라고 예전에 똑같은 별똥별을 봤을 때 이홍정이 죽었다며 이제는 자기 차례라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위안스카이 충북들은 위안스카이가 너무 걱정되어 황제의 선포를 철회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황제 등극부터 잘못된 단추의 시작이었다고 하면서요. 1916년 3월 21일 위안스카이는 충북들 몇 명만 조용히 불러 황제 철회 뜻을 밝혔고 충북들은 적어도 위안스카이가 대총통 자리는 사수하게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3월 22일 군주제 철회 선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23일 홍헌 연호를 폐지하면서 국호를 중화제국에서 다시 중화민국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황제로 등극한 지 83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호국군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했죠. 이때 호국군과 막 중국에 돌아왔던 순원 그리고 자녀 혁명파 사람들은 위안스카이는 대총통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며 대총통에서도 물러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렇지 않다면 호국군도 해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위안스카이 휘하의 장교들은 대총통 투표를 재실시하고 그 전까지는 위안스카이가 대총통 자리를 지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나 각 성 대표들은 위안스카이의 완전한 하야를 요구하며 독립했습니다. 이때 위안스카이가 가장 아끼던 장교 진환이 위안스카이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대총통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신경소약으로 원래 앓고 있던 방광결석이 심해지면서 병세가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몇 번이고 실신할 정도로 몸이 나빠진 위안스카이는 대총통직을 부총통했던 리위안 훙에게 넘긴다는 말과 함께 대총통에서 물러나 한적한 시골로 돌아가 살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어딜 갈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6월 5일부터는 임종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북양 군벌 장교들을 모두 불러 모두들 잘 왔네, 난 이미 다 된 사람이야 라는 유언을 남기며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다시 위안스카이가 눈을 뜨더니 그놈이 날 죽인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의문의 말을 남기고 정말로 죽었습니다. 6월 6일 중국 근대사의 격동을 불러일으켰던 위안스카이는 이렇게 죽었죠. 3차 신의 혁명인 호국전쟁의 결과 위안스카이가 전제군주제 체제를 철회하고 바로 죽기는 했으나 혁명이 완전하게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위안스카이만 죽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리라 생각했지만 위안스카이 사후 북양 군벌의 각 장교들이 각자 세력을 만들고는, 즉 군벌을 형성하고는 유일한 패권을 두고 내전을 일으킵니다. 중화민국은 다시 한번 군벌의 각축전이라는 경랑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